특수화 발달 심리 6주차 3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발달 세 번째 챕터인데요. 개념, 추론, 문제 해결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념 발달, 개념 유형에 따른 발달, 추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해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념 발달인데요. 개념은 사물 혹은 사건의 속성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형성된 심적 표상, 즉 추상적인 생각이다. 개념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다양한 사건이나 대상을 쉽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넌 개념이 참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무개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이냐면 옆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또는 다 말을 해주고 다른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고 어떤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혼자 다시 물어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해줬잖아.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개념이 없다라고 이제 개념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지각의 범주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의 범주화는 형태와 색깔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분류를 하죠. 물체들을. 그래서 노란 색깔 장난감, 빨간색 장난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점점 정교화되면서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쓰임새, 그러니까 사용을 어디다 할 거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더 나아간다면 같은 사용을 그러니까 쓰임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그걸 다시 또 대상에 따라 분류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분류했다면 그 화장품을 다시 남자용, 여자용으로 분류하고 또 그 화장품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쪽 화장품 또는 뭐 이렇게 주름을 막아주는 화장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는 범주화를 좀 더 세세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세세히 이제 해나가죠. 생후 3, 4개월 정도 되면 이미 영아들도 어떤 실루엣, 즉 그림자 정도를 가지고도 범주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퀸 엘마스의 시험을 보면 이런 거죠. 계속 영아들한테 아기들에게 그 똑같은 고양이 사진들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여러 생김새가 다른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영아들이 고양이 사진에 이제 별다른 관심이 없을 정도로 익숙해졌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고양이 사진들 가운데에다가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영아죠. 3, 4개월 된 영아들도 고양이 사진보다 그 강아지 사진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3, 4개월 영아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범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증거로 돼 있고요. 이미 그때 동물들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뭐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의 범주화는 이렇게 원령에 따라 형태의 개념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형태의 개념은 이제 동그란 모양을 가장 먼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모양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세모 모양 순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이제 아이들이 그 형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범주 위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범주 위계는 관계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관계, 하위 관계. 그러니까 커다란 하나의 덩치로 보는 것과 거기에서 세세하게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보면 그건 상위 관계고요.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는 거는 이제 하위 관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상위, 기초,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상위는 정말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상위는 동물이죠. 상위 수준은. 그리고 이제 기초 수준, 이제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은 동물 중에 기초 수준 개, 그리고 하위 수준은 푸들,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 특징을 가지고 세분화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털이 있겠죠. 그리고 뭐 걸어다니거나 날아다니거나 어쨌든 털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초수거를 분류를 하죠. 개는 네 발로 걷는 짐승 동물들 중에 개는 멍멍치코, 꼬리를 이렇게 젓고, 고양이는 짖지 않고 야옹이라고 하고 더 작고, 또 늑대는 개와 비슷한데 울음소리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기초 수준 내려가죠. 거기서 분류가 됐다면 다시 이제 거기에서 개는 뭐 푸들, 뭐 요크셔 테리어, 뭐 또 진돗개, 이런 식으로 다시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상위, 기초, 하위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초 수준을 가장 먼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영아에게 개를 보여주고 멍멍이 하면 아이는 그게 멍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비슷한 애들이 오면 고양이도 멍멍이, 늑대도 멍멍이, 호랑이도 멍멍이, 다 멍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특징들에서 개와 늑대와 호랑이의 특징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 개는 개, 늑대는 늑대, 즉 동물의 개념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위 수준. 개는 그런 푸들, 진돗개, 뭐 고양이는 뭐 페르시안 고양이, 뭐 털 있는 고양이,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뭐 벵갈 호랑이, 이렇게 점점 수준을 점점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상위 수준은 가장 보편적인 개념, 동물, 그냥 털 달린 건 전부 동물이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수준은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또 하위 수준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개, 털 달린 건 개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매우 섬세한 이런 구분 능력을 가져야만 구별할 수 있는 것. 동물 중에 개 중에 푸들, 동물 중에 호랑이 중에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식으로 수준 자체를 점점 이렇게 세분화될수록 하위 수준, 가장 마지막 단계의 구분점을 알게 되는 거죠. 이어서 개념 유형에 따른 발달에서 먼저 이제 수와 생물, 그 다음에 시간, 공간에 따른 개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념들도 역시 수 개념, 생물 개념,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수에 약하고 어떤 셈을 잘 못하는 애들한테 넌 좀 수 개념이 떨어진다. 또 생물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약속 시간 맨날 어기고 또 오늘인지 내일인지 또 자꾸 헷갈리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시간 개념 없다 그러죠.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잘 못 찾아가고, 또 그 내비도 잘 못 보고, 또 같은 건물에서도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공간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죠. 또 반대로 어떤 지도 잘 보고 위치 잘 파악하고 이런 사람한테
공간 개념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 유행에 따른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개념인데요. 수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량변별, 수세기, 산수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수량변별은 생후 5개월 정도면 나타나는데 물론 그때 5개다 3개다 셀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가 많거나 적다는 것, 즉 수가 양쪽 비교를 했을 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생후 5개월 정도부터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 6- 그림 6-4 17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보시면 그림 다 책 열었겠죠? 위의 그림은 사탕도 3개, 쿠키도 3개, 곰인형도 3개예요. 다 3개씩인 그림을 계속 아이에게 보여준 거죠, 영아에게. 그래서 이제 계속 3개씩 보는 것에 익수가 있게 항상 사탕도 3개 놔주고 쿠키도 3개 놔주고 곰인형도 3개를 놔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3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랑이는 하나 놔주고 또는 주스팩을 2개만 놔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하게 이제 그 딸랑이나 주스를 더 오래 쳐다본 거죠. 왜? 양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생후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면 이런 크기를 변별할 수 있다는 것, 수의 크기. 수세기는 만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6개월, 36개월, 우리나라로는 4살에서 5살 사이면 10가지를 셀 수 있고요. 또 만 5세,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3자릿수, 그러니까 100단위를 읽고 쓸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발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세기는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기의 원리는 1대1 대응, 고정 순서 원리, 수의 크기 원리, 순서 무상관의 원리, 추상화의 원리인데요. 1대1의 원리는 하나의 물체에는 오직 하나의 숫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3개 있으면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죠. 5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물건 하나에는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지 거의 2번 연속 세면 틀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고정 순서 세기인데요. 수를 세는 것은 항상 순서가 있지는 않죠. 앞에서부터 셀 수도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5, 4, 3, 2, 1 이렇게 항상 뒤에서부터 셀 수도 있고 앞에서부터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의 크기 원리입니다. 항상 어떤 걸 셀 때는 마지막에 센 것이 그 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사탕이 5개 있으면 1, 2, 3, 4, 5 마지막에 센 것이 5 번째죠. 그럼 그 사탕은 5개가 되는 거죠. 쿠키가 7개가 있어요. 1, 2, 3, 4, 5, 6, 7 그러면 그 수는 7이 되는 거죠. 마지막 숫자가. 순서 무상관의 원칙은 물건을 셀 때는 여러 개가 셀 때는 어떤 순서로 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 빼먹거나 중복하지만 않으면 어떤 순서로도 상관없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추상화의 원리는 그 물건이 똑같든 다르든 크기가 크든 적든 다 하나에 하나씩 셀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물건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전부 셀 수 있다는 것. 그 바로 추상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세기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아니지만 이제 특히 지적장애라든지 수학장애를 가진 학습장애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원리가 많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원리를 가르쳐줘도 이렇게 응용하지 못하거나 이걸 적합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생후 5개월 정도 영아는 더하기나 빼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1 빼기 아니 5 빼기 3은 2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게 많아지거나 적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 6-5 18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폈죠? 1 더하기 1 실험이에요. 이렇게 이런 세트장을 해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라는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데 영아가 틀린 실험.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분명히 하나 더 넣었는데 계속 하나만 있는 틀린 거죠. 이러면 그 틀린 과정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거. 왜 이러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그림 6-6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세트를 구성해 놓고 두 개에서 하나를 뺐으면 당연히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B와 같이 두 개가 남아 있으면 결과가 그것도 역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오래 응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은 이미 더하거나 빼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고 있지만 물론 그걸 산수로 계산은 못하지만 이미 그런 개념은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에 따른 이런 수의 그 개념에 대한 형성을 보면 덧셈 뺄셈의 개념 이해, 그러니까 3, 4세죠.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더해진다거나 빼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미 6에서 8개월 정도 영아는 알 수는 있지만 그 개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은 3, 4세 정도. 그러니까 3, 4세 정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5세, 6세 정도 전에 덧셈 뺄셈 가르쳐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이가 그건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보다 작은 수의 덧셈과 뺄셈은 6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정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구구단과 두 자릿수 뺄셈 덜셈은 7,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뭐 이 정도의 구구단을 가르치는 거죠. 세 자릿수의 산수와 나눗셈과 곱셈에 대한 이해는 8에서 9세.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가면 2학년, 3학년 정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풀지 개념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 이제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이나 학습장애 아이들은 이런 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나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의 개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덧셈 뺄셈도 두 자리나 세 자릿수로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제 곱셈 공식 즉 구구단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개념을 형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비교적 이렇게 느리게는 하지만 따라가는데 그 이후의 아이들과 학습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8, 9세가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2, 3학년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수개념은 굉장히 학업성취 예측에도 많은 그런 예측을,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수개념 발달,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0보다 작은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다가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시기에 덧셈, 그러니까 두 자릿수 덧셈 뺄셈 9구단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때 개념이 어느 정도 발달하냐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빨리 이런 수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아이들은 역시 학업 성취도 좀 좋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업 성취가 좀 느려지는 그러한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수개념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생물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개념은 이제 1세 정도면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들은 이제 더 그런 무생물보다는 생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런 것보다는 움직이거나 좀 변화가 있는 것들. 그래서 대상의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것들이 이제 동물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유무에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요. 3세 정도가 되면 이제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 정도 하는데 4, 5세가 돼도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구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과 동물은 이제 그 특징을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무생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서 4, 5세 때도 좀 어렵고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는 이후에 그런 이제 그 뭐죠? 주로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형성을 해 나가는 거죠. 관찰과 학습을 통해서 그런 생물 개념에서 이제 첫 번째가 성장인데요. 성장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세 정도가 되면 큰다는 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이때쯤 이제 부모님들이 밥을 먹이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먹으면 키가 클 거야. 또 안 먹으면 안 클 거야. 누구는 많이 먹어서 더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부모님들이 많은 이야기쯤 3세가 되면 아이들도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성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도 역시 작은 것에서 큰 것만이 성장이 아니라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도 그 즈음에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3세 때도 이제 큰다는 건 알지만 4, 5세쯤이 되면 영양분에 대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4, 5세쯤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급식 지도를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생물에 대한 개념 중에서 이제 이어서 질병에 대한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프다 안 아프다 정도를 아는 것은 이제 3세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프다, 아프지 않다,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개념. 그래서 만 3세 정도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본인이 아프다 안 아프다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린 영아들은 아프면 잠을 잔다거나 그냥 계속 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3세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아프다는 표현을 하죠.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어디 부딪혔으면 뭐 팔이 멍이 들어서 팔이 아프다.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이 그래서 중증의 지적장애 아이들은 아파도 이 본인에 대한 그런 질병에 대한 아직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중증의 지적장애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병을 키워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소한 정신연령이 한 5, 6세 정도는 돼줘야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또 얼마만큼 아픈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3세 정도만 돼도 아프다는 건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거죠. 4에서 6세 정도가 되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원인, 즉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음식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아이에게 지도할 수 있고 이런 걸 먹으면 찬 걸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거다. 또 옷을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거다. 잘 씻지 않으면 뭐 어떤 병에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시기고요. 또 그때쯤 돼야 손을 왜 씻는지, 손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세균이 묻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때쯤 콜라를 이용해서 그 퉁치 실험. 그러니까 콜라에다가 이렇게 이빨을 넣어놓으면 이빨이 삭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다 이런 것들이 이때쯤 어떤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령 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정도가 되면 유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뭐 잠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초등학교 뭐 중학년 이후 고학년쯤 돼야만 이해가 되는 개념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회복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건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빠르게 나타나고 무생물은 다친 거나 어떻게 됐을 때 회복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생물들은 그게 낫는다는 회복된다는 개념을 난다는 걸 알고요. 무생물들은 이제 깨져도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개념들도 습득을 하게 되고요. 죽음에 대한 개념은 3세 정도면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구분은 이제 어렵고요. 7세 정도가 돼야만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우리랑 같이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7세 정도 학교를 들어간 이후 정도에나 이제 형성된다고 보겠습니다. 시간 개념과 뒤에 공간 개념을 비롯한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론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